이 회사에서는 크레인 진압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해드렸어요. 한 번은 그 84호 크레인에 특공대들이, 경찰 특공대가 와가지고 면밀하게 정탐을 다 하고 가요. 실제로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85호 크레인하고 똑같이 생긴 크레인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답니다. 그 84호 크레인이요, 85호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레일을 써요. 그러니까 84호를 이렇게 당겨오면 85호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별다른 노력 없이 이렇게 85호로 건너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건 제가 안 보이는 공간이에요. 저쪽 반대편입니다. 특공대들은 2명만 와도 저 같은 거 하나 진압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84호 크레인이 고장나 있었거든요. 이걸 이틀에 걸쳐서 수리를 다 하더라고. 그 밑에 이제 사수대 신동순 동지가 크레인 자격증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84호가 85호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5분이 걸린대요. 근데 크레인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붐대 밑에 찌구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붐대가 왜 그 크레인 그 삐죽 솟은 그 에펠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105m거든요. 그럼 나는 84호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 붐대로 올라가겠다. 그 위에 올라가면 크레인이 움직이면 사람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잠도 못 자고, 잠도 10분도 못 잤어요, 진짜. 밥도 못 먹었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가오는 거 봐야 되니까. 붐대 밑에서 딸랑딸랑 소리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84호 크레인 붐대가 이렇게 오는데요. 소리 없이 오는 거야. 난 그 새끼들이 소리를 제거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 새벽에 이미 사장, 부사장, 상무 뭐 새까맣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 이제 붐대 뛰어 올라가니까 멈춘 거예요. 그래가 그걸 한번 저지를 했는데 또 경찰들이 이 크레인을 바닷가로 끌고 가자. 이게 도로가에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끌고 가서 바다에서 배 타고 진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 이걸 끌고 간다고 브레이크 핀을 4개를 다 뺐어요. 그리고 와이어로프를 이렇게 이 85호에는 걸쳐놓고 이걸 이제 84호에다 엮어놓을 준비만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크레인의 브레이크 핀을 뽑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바람 불면 이거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김진숙이 안 죽는다 그랬대요. 제가 내려오자마자 크레인에 그 CT8호라고 쓴 간판 있잖아. 그걸 떼가지고 무당이 시킨 자리에 갖다 파묻었다. 거기다가요, 크레인을 끌고 가고 싶어서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못했거든, 그거를. 그 제가 내려오니까 크레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가 내려오자마자 크레인을 바닷가로 끌고 갔어요. 근데 무당이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끌고 왔어요. 그래가 2003년도에 129일과 2011년도에 309일을 합쳐가지고 3개를 날짜를 뺐대. 그래가지고 무당이 점지해준 3일 동안 택일해가지고 그 크레인 해체 작업했다니까? 저 새끼들 완전 개또라이들입니다. 사장이 천주교 신자라니까? 아마 무당한테 갖다 준 돈만 해도 수억일 거예요. 아니, 그 정리해고 당한 조합원들의 연봉이 합쳐봐야 34억이었거든요. 근데 용역한 데 갖다 준 돈이 60억이라니까? 여러분들 기업이 아주 효율적이고 뭐 스마트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가요. 대한민국 초일류기. 근데 삼성전자의 똑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35명이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무슨 백혈병 환자만 입사시킵니까? 처음에 신체 검사할 때는 아무 이상 없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22살짜리 노동자가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거기에 22살짜리 황유미가 와서 일하다가 2달 만에 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약품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죠?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끝내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전에 또 장례식을 또 치렀어요. 여러분도 현대자동차에 최병승 동지가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 판결. 나는 그때 그 하청 노동자들이 25일 투쟁할 때 그 공장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그때 이경훈 집행부 때지. 이경훈이 저보고 외부 세력이라 그러더니 회사는 그걸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더라고.
나는 솔직히요 1년에 수백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진이 있더라고. 검찰이 찍어 제출한 증거에 보니까 그건 뭐 내가 맞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 물었습니다. 검사님, 고등법원에서까지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안 지킨 자본을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노동자들을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법의 권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가 귀까지 뻘개지더라고.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대법 판결이 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정규직 해야지, 그죠? 그게 상식이고 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해지겠죠. 한진에는 희망버스가 5차까지 와가지고 다행히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문제는 많아요. 한진은 여전히 수주 안 받고 계속 휴업시키고 어용노조 만들어가지고 계속 조합원들 이간질 시키고. 자,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결을 하셨어요. 21세기에도 노동자가 분신을 해야 되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청소용역 아주머니가 저한테 묻습니다. 정규직이 왜 죽었습니까? 이분의 질문은 왜 죽었습니까가 아니라 정규직이. 제가 대답했어요. 현장 통제 때문에 죽었답니다. 현장 통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켰다고. 그 사람을 막 공구고, 물 마시러 가는데도 화장실 가는데도 간섭하고, 거기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규직들은 그런 일로 죽습니까? 그만한 일로 죽으면 우린 수백 번도 더 죽게요. 우린 그렇게 10년을 일하면서 연봉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아등바등 하는데 정규직들은 그만한 일로 죽냐고. 여러분들, 노동자는 하나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이미 삶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꾸는 꿈이 달라. 솔직히 정규직들은 그냥 이 자리 지키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니 뭐 사회 문제니 이런 문제들 다 알지만 그냥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어디 가서 뭐 취직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걸 꿈꿔요. 그러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때 되면 진급하고 봄 되면 연봉 좀 올라가고. 근데 내가 싸워서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부 너들이 잘 싸워서. 요즘은 솔직히 조합원들이 파업하는 걸 더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회사보다? 파업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뭐 임금도 무노동 무임금 당하지. 이길지 말지도 모르지. 그냥 집행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섭 잘해가지고 임금 좀 올려주길 바라는 게 사실 정규직들의 속마음입니다. 그건 뭐 다 똑같아요. 어디나 할 거 없이 정국이 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반면에 비정규직들의 꿈은 뭡니까? 정규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역지사지해보는, 서로의 처지를 한 발만 더 이해해보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요, MBC노조가요, 얼마 전에 파업을 하면서 그런 성명서를 냈더라. 근데 이 성명서는 MBC뿐만 아니라 뭐 KBS, 지하철, 철도, 병원 똑같아. 우리는 결코 임금 인상으로 해서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으로 해서도 투쟁해야 됩니다.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는데, 아니 제가 내려오고 나니까 1년 사이에 안 오른 게 없어요. 전 진짜 다시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가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야죠. 오르려면 싸워야죠. 근데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한다 그러면 철밥통 새끼들, 뭐 노동 귀족, 이기주의. 왜? 너들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연봉이 반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니들이 임금 인상 투쟁한다? 요즘은
이 노동조합의 투쟁이 여러분들 임단토 해본 지 오래됐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손가락 끊고 막 이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쌍하니까 같이 도와주자 이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정규직 쓰려고 회사는 편법을 2년 있으면 정규직화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잘라버리고 업체 이름 바꿔버리고 편법을 다 자꾸만 쓰는 거예요. 자, 쌍용자동차에서 얼마 전에 21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쌍차는 특히나 더 비극적이었던 게 이 해고당하지 않은 노동자와 해고당한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 형님은 안 당했고 동생은 당했어요. 그래 이 형님이 동생을 향해서 도장 공장에 갇힌 채 싸우는 돌 던진 너희들이 나가야 우리가 일할 거 아니냐. 이게 이 사람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야. 동생이 도장 공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형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이 친구가 결국 그날 밤에 노조 간부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나가서 새끼들하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형님하고 돌 던지는 짓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며칠 있다 자기가 만든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고등학생 아들내미 중학생 딸내미가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아빠가 야간 노동을 하면서 몸이 점점 건강이 걱정된다는 거 빼면은 별다른 걱정도 없고 이 일상이 그냥 유지되기를 바랐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박살이 납니다. 아빠가 잘린 거예요. 왜 잘렸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는 우울증에 걸리고 사원 아파트에 살았는데 마트를 갔다 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502호 저 집에는 남편이 잘렸다는데 무슨 돈으로 마트를 다녀? 그렇게 가까웠던 501호에 현관문이 닫힙니다. 안 놀아요. 이제. 그렇게 우울증이 깊어지다가 결국 17층 베란다 난간에서 투신을 합니다. 그걸 아들이 봤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자기도 몇 번을 걸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겨우겨우 주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이제 겨우 치유가 되나 보다. 아침마다 자기네들 밥을 해주던 아빠가 어느 날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아빠마저 죽었어. 아빠의 시신 옆에는 곱게 다려진 쌍용자동차 작업복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해고자는 아니었습니다. 무급휴직자였어요. 1년 후에 복직시켜주겠다. 그 약속을 3년을 넘게 기다린다. 결국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여러분들 노사 간의 약속은 수천 명의 목숨이 걸린 겁니다. 한진중공업도 결국 그 단협을 몇 번을 파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고 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걸 누군가는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해고자들이 지키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나서야죠. 그런 기업은 처벌하고 근데 해고자들만 목이 터지게 외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아직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진짜 이번 총선 4.11 총선 이거 잘해야 이제 대선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 전 참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수한 노조 활동들을 하면서 무수한 경험들을 하면서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듯이 저는 노동조합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싸워서 만들어낸 성과들을 우리 게 아니라 전 같이 나누는 쌍차하고도 연대하고 우리보다 힘든 노동자들하고 같이 나누고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청 노동자들하고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 동지들이 정말 연대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멋진 조합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